자, 183페이지 가속 팽창 우주론. 네, 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 한계점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론이 추가가 되었고, 그 첫 번째 이론이 급팽창 이론. 두 번째 이론이 이제 가속 팽창 우주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 빅뱅 우주론은 한계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급팽창 이론인 거고, 가속 팽창 우주론은 우리가 이제 이 급팽창 이론과 빅뱅 우주론과 가속 팽창 우주론인 것까지를 다 합쳐서 현재의 우주를 설명해 주는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현재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로 팽창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실 동일한 속도로 팽창을 하진 않았어. 하진 않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형태.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점점 좀 팽창은 하고 있으나 그 팽창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린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중력이 작용해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잡아당기는 힘들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더 감속 팽창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감속 팽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현재 우주를 다시금 관찰을 해보니 어떤 팽창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팽창 속도가 예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 더 커지고 있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관측을 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 자, 지금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 보면은 뭘 관측을 했냐면 1A형 초신성이라는 걸 관측을 했거든. 자, 이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해. 그러니까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이 1A형 초신성들은 주변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질량이 특정 질량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터지는 거야. 근데 그 특정 질량이 정해져 있어. 항상 똑같은 질량에서 터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떤 질량에서 얼마만큼 됐을 때 터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터졌을 때 나타나는 밝기도 얼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돼? 그러다 보니 뭐 하기가 좋냐면 우리는 얘를 추적 관찰하기가 되게 좋아. 왜냐? 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관찰하기가 쉬운 거야. 됐지? 자, 근데 이 절대 등급이 똑같은 이 초신성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기에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겉보기 등급을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도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만, 그거보다도 나한테서 가까이 있으면 더 밝게 보일 거고 멀리 있으면 더 어둡게 보이는 이런 거리에 대한 특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밝기 값인 거지. 그게 겉보기 등급인 거지. 자, 겉보기 등급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서 얘가 얼마만큼 우리한테서 멀어졌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야.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몇 번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얘가 시간이 앞으로 미래에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 정도까지 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 추측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미리 그려놓은 거야. 앞으로 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 있지, 이거. 감속 팽창하는 우주라고 되어져 있는 요게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감속 팽창을 할 예정이니
거리가 멀어지게 됐을 때,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얘는 이 정도의 겉보기 등급을 가질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거랑 안 맞아.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얘가 이 정도 멀어져가지고 요 정도 거리에 적색편이랑이 한 0.8 정도 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났겠지, 그지? 그 정도 지나게 됐을 때는 얘가 요 정도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 초신성을 갖다가 관측을 해보니 얘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어떻게 나와? 더 크게 나와. 무슨 의미야?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어둡게 관측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가?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정도 밝기로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를 다 고려해서 이 정도 밝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왜 어둡겠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되니?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팽창의 빠르기보다 더 빨리 팽창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거꾸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보면 관측된 1레이형 초신성들의 겉보기 밝기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밝기보다도 더 어떻다? 어둡더라. 관측된 애들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어둡게 관측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멀리 가 있구나라는 얘기인 거고. 광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지? 거리 때문에 얘가 어둡게 보이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럼 왜 더 멀리 갔을까를 보면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야. 이 가속 팽창하는 게 뭐 그렇게 좀 충격적인 일인가 싶지만 이거를 인간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아기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키도 크고 뭐 덩치도 커지고 하면서 어른이 되고 늙어서 죽잖아, 그지? 이 시간을 따라가는 게 마치 우주가 팽창해서 감속 팽창의 루트를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가속 팽창을 한다? 그 얘기는 갑자기 내가 쪼매너져가지고 초딩이 됐다가 갑자기 애기로 갔다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약간 회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관측한 결과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얘가 왜 회춘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왜 가속 팽창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이제 우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나를 봤더니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보통 물질이란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 별이라든지 뭐 은하라든지 기타 등등 성간물질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천체들이 있었지. 천체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싹 다 보통 물질이야.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암흑 물질이라든지 암흑 에너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암흑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보통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야. 그래서 빛의 형태로 관측이 되는 것들이 보통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들 수 있냐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을까?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겠지, 그지? 실제로 지금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몇 % 정도 이 각각의 비율로 얘들이 존재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별이나 뭐 은하나 이런 천체들은 정말 적어. 약 5%밖에 안 돼. 우주 전체에.
이제 밀도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 밀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5% 정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고 나머지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지 왜 있다고 하냐라고 하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는 얘들 주변에 힘이 존재해. 암흑 물질들이 존재하는 곳 근처는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 중력, 즉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측정이 돼. 암흑 물질들은. 암흑 에너지는 청력의 힘이 관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힘도 없어야 돼. 그지? 관측되는 힘도 없어야 돼. 중력도 없어야 되고 청력도 없어야 돼.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 힘이 있어. 관측이 돼. 그러니까 측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암흑 물질 봐봐.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아. 근데 뭐가 있대?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가 추정이 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어떤 걸로 예를 좀 들을 수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 우리 예전에 그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할 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뭐 이랬던 거 기억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중력 렌즈 현상 이런 거. 그게 이제 뭐였었냐면은 저 멀리에 배경별이 있어. 배경별. 자, 배경별이 있고 그 사이를 뭐 예를 들어 어떠한 중심별이 지나가게 됐을 때 그 중심별이랑 관측자랑 배경별이랑 일직선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 배경별의 밝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밝아지더라. 네? 일직선일 때 가장 밝기가 밝아지더라 하는 게 중력 렌즈 현상이었었어. 왜 그랬냐면 이 중심별이 지나갈 때 이 중심별 주변에 우주가 공간이 왜곡이 된다 했었지. 그래서 빛을 갖다 이렇게 모아주고 빛을 갖다 이렇게 모아주니까 우리는 관측하기를 더 밝은 빛을 관측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심별이 지나가면서 얘들의 밝기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분명히 우리랑 배경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 돼? 그럼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고 뭐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앞에 무언가가 있구나. 되니? 이 앞에 무언가가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암흑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리고 암흑물질을 관측한 또 실험이 하나 더 있어. 아마 이 뒤에 나온 여기.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자,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선 은하가 있어. 나선 은하. 나선 은하가 생긴 게 중심에 이제 은하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나선팔의 형태로 이렇게 있겠지. 참 그림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은하핵 쪽에 지금 질량이 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주변부에 이제 나선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은 조금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우리가 이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나선팔 쪽으로 점점 멀어짐에 따라 얘네들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회전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강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의 회전 속도가 차이가 좀 크게 나거든. 강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 쇳덩어리가 이렇게 큼지막한 쇳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칠게. 그랬을 때 내가 여기가 이제 중점이고 내가 여기에다가 지점 1, 요 바깥쪽에 지점 2 이렇게 놔뒀을 때 얘가 돌아가는 속도와 얘가 돌아가는 속도를 갖다가 비교하자 뭐 그 말인 거야. 돼?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어때? 둘 다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 가까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같은 각을 도는 거니까 조금만 돌아도 되는데 멀리 있는 애들 어때야 돼? 많은 홀을 돌아야 되는 거야. 각을 똑같이 돌려면 많은 홀을 돌아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선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이거는 물리 내용이긴 해.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런 딱딱한 물체에서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 그거 이제 원리를 난 지금 잠깐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은하핵도 보면은 빽빽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하핵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때야 돼?
계속해서 질량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 은하 중심부를 넘어서기 전까지, 해가 나선팔 들어가기 전까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관측된 결과도, 오케이, 빨라져. 여기까지는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빽빽한 강체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회전 속도가 느려져. 케플러가 그랬어. 느려진대. 됐지? 느려진대. 그래서 우리도 느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충격적이게도 안 느려져. 실제 관측을 해보니. 안 느려져. 그럼 왜 안 느려질까? 여기에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무언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야. 되니? 네. 그게 뭐야? 암흑물질이야. 그래서 이 실제 관측된 회전속도와 예측된 회전속도 사이에 이 차이값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바로 암흑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암흑물질의 존재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읽어보면 나선 은하의 중심부에 질량이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원래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속도가 중심부에서는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하는 이 이후부터 감소하는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 A보다 가까운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강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는 회전 속도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일정했다. 그 얘기는 이 은하의 외곽 쪽에서도 질량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존재하는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게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 관측이 되는 거고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감속 팽창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암흑물질들이 많아서였어. 암흑물질들이 너무 많고 또 보통 물질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은하, 천체 이런 거 다 중력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다 보니까 얘들도 뭘 하냐면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하니까 팽창을 하기는 하되 감속 팽창을 했던 거였지. 네? 자, 근데 지금은 감속 팽창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 팽창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안에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반대로 작용을 하나 보다. 즉 청력의 방향으로 존재를 하나 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형태를 우리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암흑에너지. 그래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청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주를 팽창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가속 팽창 우주론에서 우주가 현재 최근 들어서 다시 가속 팽창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암흑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암흑에너지는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빈 공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뭐 공간 자체가 가진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잖아.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 공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전체가 점점점 늘어나겠지. 그게 이제 그 암흑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 빈 공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양이 늘어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우리가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이전에는 감속 팽창을 했거든. 감속 팽창을 한 이유가 뭐겠어? 보통 물질도 있어. 암흑 물질도 있어. 암흑 에너지도 심지어 있었어. 근데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처럼 중력적인, 즉 인력으로 나타내는 물질들이 암흑 에너지, 즉 청력의 힘을 나타내는 애들보다 그 양이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감속 팽창을 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가속 팽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겠어? 이런 중력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양은 일정한 거야.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 같은 애들은 양이 일정한 거야. 중력, 인력을 나타내는 애들은. 근데 암흑 에너지의 양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청력을 나타내는 애들은. 왜?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이거 두 개를 합친 비율보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실제 퍼센트를 보면 암흑 에너지가 현재 우주는 약 63.8%래. 암흑 물질이 26%, 그다음 보통 물질이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절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얘들이 가속 팽창을 분명히 했을 거고, 지금 현재는 한 68% 정도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또 미래는 어떨까라는 걸 또 예측할 수 있어. 자, 앞으로 미래에 이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를 보면 암흑 에너지는 저 68.3%보다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미래는 더 충가하겠지. 왜냐? 우주는 계속 팽창할 거니까. 하지만 암흑 물질이라든지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더 그 값이 감소할 거야. 26.8%보다 감소할 거고 4.9%보다 더 감소할 거야. 이건 퍼센트니까. 비율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T1 시기, T2 시기 막 이래가지고 T1에서 T2로 시간이 진행을 하는지 T2에서 T1으로 시간이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안 알려줘. 대신 T1일 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A, B, C에 각각의 무슨 퍼센트들이 있어. T2의 시기에서의 A, B, C 이렇게 뭐 퍼센트들이 나와. 이 A, B, C는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알려줄 거거든. 그랬을 때 시간이 T1에서 T2로 가냐, T2에서 T1으로 가냐 이거를 갖다 너네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이거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하면 돼. 자, 예를 들어 T1에서 T2로 간다고 처음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T1에서 T2로 간다면 그러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시간이 T1에서 T2로 가는 게 맞다면 암흑 에너지면 앞으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두 개 비교했을 때 증가하고 나머지가 둘 다 감소하는 거라면 이게 시간이 T1에서 T2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답이 이게 아닌 거야. 답이 T2에서 T1으로 갈 때가 시간이 더 미래로 가는 형태라면 내가 가정하길 T1에서 T2로 했다면 뭐 하나는 증가하는데 두 개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하는 형태로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 돼? 응.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증가하고 두 개가 감소하는 꼴이 나오도록 이 시간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암흑 에너지일 거고 가장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통 물질일 거고 이걸 구분하도록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 됐니?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실제 우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서는 거의 암기식으로 나와. 우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자, 우주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거거든. 열린 우주가 팽창해. 영원히 팽창해. 계속 팽창해. 평탄 우주, 팽창 속도가
있긴 있어. 계속 감소하긴 하지만 있긴 있어. 그러다가 이제 0에 수렴하는 거야. 팽창 속도가. 그러면 계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우주의 크기가 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닫힌 우주는 오히려 우주가 수축하는 형태인 거야.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줄어드는 형태가 닫힌 우주일 거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3개를 얘기해 두는 거야. 알겠지? 자, 3개를 얘기해 두고 그럼 어떨 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가 될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값이 있어. 우주에서의 특정, 예를 들면 어떠한 한계값 같은 밀도값이 있거든? 그 임계 밀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임계 밀도의 정의는 지금 안 나와 있나? 자, 임계 밀도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의 밀도들이 있거든? 우주의 밀도들. 그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물질들, 암흑물질이나 보통 물질들의 밀도 그거 하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싸그리 다 합쳐서 우주의 밀도라고 얘기를 보통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임계 밀도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 암흑 에너지를 빼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 밀도를 보고 그 물질 밀도가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을 때 우주의 팽창소가 0이 되었을 때 그때의 우주의 밀도를 우린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야. 정의가 조금 어려워. 다시 암흑 에너지 고려하지 않아. 암흑 에너지 뺀 상태에서 물질 밀도나 그 보통 물질의 밀도나 암흑 에너지의 밀도만 보고 얘네들의 밀도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일 때 그 0인 그 당시의 밀도를 우리는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목표값이라고 보는데 자, 그 목표값에 현재 우주의 밀도가 다다르지 못해. 그럼 앞으로 얘는 그냥 팽창할 거야, 계속해서. 근데 현재 그 우주의 밀도가 그 목표 밀도하고 똑같아. 그럼 더 이상 팽창하지 않아. 오히려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넘어섰어.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때의 우주의 상태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우주의 형태를 보면 공률이 어떤 공률을 가지는지를 보면 마이너스, 열린 우주 마이너스, 평탄 우주는 공률이 없고 0이고 닫힌 우주는 양의 공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건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거든. 유형도 거의 비슷하고 내가 그걸로 이제 알려줄게. 자, 우주의 모형도 좀 잠깐 볼게. 자,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열린 우주는 훨씬 더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쭉 계속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야. 영원히 팽창하는 이게 이제 열린 우주의 그래프고. 평탄 우주라고 불리우는 거는 자, 감속 팽창을 하다가 우주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0이 되는 거. 그 다음 닫힌 우주는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거. 네? 이게 우주 모형. 시간에 대한 우주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됐니?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 그림들은 싹 다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 즉 가속 팽창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야. 되니? 근데 암흑 에너지가 실제 존재하잖아? 암흑 에너지 고려해야 되겠지, 그치? 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형태가 가속 팽창의 형태고. 되니? 그 가속 팽창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얘가 지금 열린 우주잖아. 열린 우주. 열린 우주이면서 감속 팽창하는 형태야, 사실은. 얘도 평탄 우주이면서 감속 팽창하는 형태야. 닫힌 우주이면서 감속 팽창하는 형태야. 왜냐? 얘들은 다 지금 아무 에너지 고려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평탄 우주이면서 가속 팽창하는 경우가 있겠지. 아무 에너지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 열린 우주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내가 갖다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평탄 우주이면서 가속 팽창하는 형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가속 팽창하는 경우는 열린 우주들의 팽창들보다 더 빨라. 현재 이후의 속도가.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빈칸 좀 채워볼까? 가속 팽창. 가속 팽창은 암흑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청력으로 계속해서 서로서로 밀어내니까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 형태고, 오히려 우주 팽창 초창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 중력의 영향이 커서, 중력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의 영향이 커서 우주가 감속 팽창을 했는데, 이제는 암흑 에너지 영향이 훨씬 더 커지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자, 내가 문제를 몇 개를 좀 찝을 테니까 그거를 좀 한번 좀 풀어볼게. 자, 94번 98번 다음 여기 704번 706번 709번 716번 18번 19번 이렇게 해볼 거고, 19번은 내가 지금 잠깐만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자, 여기 보면 지금 각각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물질 밀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밀도를 구하려면, 우주의 밀도라고 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물질 밀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잖아. 우리가 평탄 우주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임계 밀도로 이 값을 나눠주게 되면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얼마? 1이 돼야 된다, 그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임계 밀도에 대한 누구, 임계 밀도에 대한 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값들을 뭐 하면 돼? 그냥 더해주면 돼. 그럼 A라고 하는 우주 모형은 더해서 1 나왔잖아. 그럼 얘는 평탄 우주야. 얘도 더해서 1 나왔잖아. 얘도 평탄 우주야. 근데 얘는 더해서 0.4밖에 안 되거든. 얘는 뭐겠어? 열린 우주야. 그럼 만약에 D 해서 얘가 0,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닫힌 우주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암흑 에너지가 고려된 게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잖아. 그러면 B의 우주 모양은 평탄 우주이면서 얘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고려하지 않고 있지? 그럼 싹 다 감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 모형이구나 라고 놓고 문제 푸는 거야.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694번에 일단 답은 2번, 6번. 괜찮니? 네, 다음 98번에 5번. 그다음 704번에 3번. 706번에 5번. 709번에 2번, 6번. 돼? 다음 16번, 716번에 2번, 18번에 1번, 네, 19번에 2번. 질문. 18, 19, 16. 오케이, 16부터 갈게. 자, 그러면 어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 B, C의 밀도 변화를 봤다. 밀도 변화. 네, 얘들아,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우주의 부피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팽창하니까 증가하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질량값이
일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결국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을 보는 거니까. 자,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럼 둘 다 증가하는 거거든.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이야. 그래서 C가 암흑에너지의 그래프야. 그 다음 암흑물질이나 보통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암흑물질이나 보통물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일정하잖아. 일정하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밀도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밀도가 줄어들어야 돼. 감소해야 돼. 근데 그 양을 따져보면은 암흑물질은 보통물질 중에서 보통물질의 양이 훨씬 적잖아. 5%밖에 안 됐었잖아. 그치? 비율로 따지더라도. 따라서 보통물질의 밀도가 훨씬 더 작아야 돼. 요게 B가 보통물질, A가 암흑물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는 잘 기억을 좀 해둬. 문제에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 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 얘들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 돼? 응. 비율을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한 그 68%, 26%, 5%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그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은 질량이 일정할 텐데 암흑에너지는 증가하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밀도는 암흑에너지는 일정한데 나머지는 다 감소하겠지. 그거를 갖다가 뭘 물어보는지를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 그럼 기억해. A는 보통물질 아니고 B가 보통물질. B는 우주 팽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팽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암흑에너지 C. 다음 디귿에 C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겠지. 왜냐? 계속 많아질 테니까. 그치? 다음 18번 먼저 할게. 옆에 있으니까. 자, 그림은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함량이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D에 대한 얘기다 라고 되어져 있고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네. 자 기억을 보니까 ABCD 모두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가 다 팽창했다 라고 되어져 있네. 현재까지 되니? 응. 그러면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다 증가하는 형태잖아 모두 다. 그치? 그럼 모두 다 팽창하였다? 맞는 얘기야. 다음 1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는 1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 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 가속 팽창 봤잖아. 가속 팽창. 그치? 그럼 가속 팽창은 지금 A가 가속 팽창의 그래프였었지. 그치? B는 뭐야? B는 열린 우주에 대한 그래프였었고 C가 평탄 우주, D가 닫힌 우주에 대한 그래프였기 때문에 A 가속 팽창에 대한 얘기가 맞다. 다음 디귿에 현재 우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은 뭐냐? 현재 우주는 뭐야? AGA 가속 팽창하고 있네. 자 D 리을의 D는 우주가 팽창하려는 힘과 우주의 밀도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면 팽창하려는 거랑 밀도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면 이게 수축하는 거잖아. 지금 D 같은 경우에 수축이잖아. 수축은 평형을 이루는 얘기가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다음 19번도 해달라 그랬나? 19번 괜찮아? 해야 돼? 할게. 아까 좀 얘기를 했었지, 그지? A는 지금 평탄 우주라고 했잖아, 그지? 평탄 우주는 공률이 뭐야? 0. 우리가 열린 공률은 정리를 좀 하면 열린 우주가 공률이 마이너스, 평탄 우주는 공률이 0, 닫힌 우주는 공률이 플러스. 기억 틀렸고 니은에 B는 열린 우주냐? 아닌데 합쳐보니까 값이 1이잖아? 평탄 우주죠. 평탄 우주. 다음 디귿에 우주의 온도는 C가 B보다 느리게 감소하냐? 라고 되어져 있네. 자, 지금 우주의 온도가 감소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빅뱅에서도 우주가 팽창할 때 온도가 계속 감소하잖아. 그지? 그러면 빨리 팽창하면 온도 감소도 빠르게 일어나겠지. 그지? 그럼 B하고 C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속 팽창이 일어나는 쪽이 더 빠르게 팽창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온도도 빠르게 감소를 하겠지. 그럼 C가 느리게, B가 빠르게, 그럼 C가 느리게 하는 얘기죠.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우리가 다 끝을 냈어, 그지? 끝을 냈어. 자,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은 2단원의 지구 기후변화 쪽 17강 내용을 좀 해볼게. 그거를 그때 안 했었거든? 요거 지구 기후변화. 이게 2단원 제일 마지막 파트에 대한 얘기야. 요거 설명을 좀 한번 할게. 자, 일단 지구 기후 변화. 요거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만 내가 복습을 좀 하면은 이게 이제 2단원 내용이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 대해서 배웠었어. 뭐 고기압, 저기압,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태풍, 주요 악기상 이런 거 배웠던 거. 그 다음이 해수에 대해서 배웠었지. 해수의 성질, 해수의 순환 이런 거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 대기와 해수 사이의 상호작용. 바람 불면 해수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용승이나 침강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호작용도 배웠고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기후인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도 배웠어.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엘니뇨와 라니냐 얘네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뭔가 돼? 그거를 17강에서 배우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얘를 일단 크게 나눈다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연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인위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해서 나타나는 변화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얘기야. 자연적 요인은 다시금 둘로 나누면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지구 외적 요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야. 천문학적 요인이다. 이 지구 외적 요인은 다시금 4가지로 나눌 거야. 지구 내적 요인도 다시금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네. 그다음 인위적 요인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화석연료를 많이 썼다, 경작을 너무 심하게 했다, 산업활동 때문에 에어로졸 같은 게 방출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인위적 요인에 해당해서 뭐 보통 뭐 한 3가지 정도? 오투 기준, 기본서 기준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일단 빈도수로는 자연적 요인이 훨씬 많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한 빈도수가 내적보다는 많이 나와. 자, 외적 요인이 4가지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외적 요인은 뭐 약간 좀 결이 다르거든. 되게 그냥 간단한 태양 활동의 변화, 이게 끝이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우리 덥고 태양 활동이 둔해지면 우리 춥다, 뭐 이게 내용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아. 그럼 나머지 요 3가지, 나머지 3가지가 이제 문제에 좀 자주 나오고 가면 갈수록 요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이 요인 하나를 단독으로 문제를 냈거든. 그러면 이게 변했을 때 기후변화 어떻게 일어나냐, 기온 상승하냐 하강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면 이제는 얘네 둘을 복합적으로 물어봐. 얘네들이 같이 변했을 때, 얘네들이 같이 변했을 때, 얘네들이 같이 변했을 때 각각 기온 어떻게 되냐, 남반구에서 어떻게 되냐, 북반구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내용들, 즉 북반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북반구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각각 단독으로 얘네들이 변했을 때는 어떤 기온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를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변했을 때는 그림도 그려보고 또 그랬을 때 얘가 가까워지니 머니 계절 어떻게 바뀌니 하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그림도 그려보고 아니면 공식처럼 뭔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야 되는 단원이라 좀 어려워.
아마 내신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마더텅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은 없어. 절대로. 가장 마더텅에서 가장 어렵게 나와봐야 마더텅에 나오는 문제 정도일 거고, 마더텅에 나오는 문제들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푼다면 헷갈려서 그렇지 막 어려워서 막 손을 못 대거나 하는 건 아니야. 이 단어는 특히나 3단원이 막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단어는 헷갈릴 뿐이지 차분히 하면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 자, 일단 내가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내용들이 뭐 일단 그림이 좀 그려져 있긴 한데 요거를 네. 그래, 그냥 이거 활용하자. 이거 활용할게 그냥. 자, 일단 자연적 요인의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구 자전축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주구장창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있다가 세워지기도 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만 이때 이 축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전축 자체가 돌아가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세차 운동. 쉬운 게 이제 여기 뭐 팽이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팽이가 이렇게 있잖아. 팽이가. 야, 이제 팽이를 쳐봤어야 되는데 너 팽이 쳐봤니? 민속촌 팽이 이런 거 말고. 나 초등학교 때 팽이 쳐봤는데 원래 팽이 사면 여기가 되게 뭉뚱하게 이렇게 팔거든.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다 그 문구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막 팽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끝을 막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위험한 걸 팔았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팽이치기 놀이를 하는 거야. 서로. 내 팽이를 갖다 팍 이렇게 또 이게 또 줄이 있어요. 줄이 또 막 줄이 야광이면 또 줄도 비싸. 커스텀이야, 커스텀. 막 여기 위에 막 스티커를 뭘 붙이냐, 막 이런 거 다 커스텀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그랬었는데, 자, 팽이를 왜 얘기를 했냐면, 팽이가 원래 돌아갈 때는 이걸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뱅뱅뱅뱅 막 돌 거 아니야, 그지? 팽이가 돌다가 거의 팽이가 이제 쓰러질 때쯤 되면 얘가 축이 완전히 뒤틀리면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세워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게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멈추게 돼. 이 축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 자체가. 지구의 자전축도 이런 축이 흔들리는 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 자, 지금 현재 내가 축을 이쪽 방향으로 잡았지. 사실 근데 축의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그림 자체를 봤을 때 보통 타원 궤도로 그리게 되면 타원의 중점이 좀 여기인 것처럼 보이지? 파란 색깔 점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살짝 좀 치우쳐져 있거든? 태양이 있는 위치가. 그런 걸 우리가 타원의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타원은 초점을 두 군데 가지고 있어.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태양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 중심보다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 태양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편의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불러. 그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근일점에다가 만약에 지구를 그린다면 반드시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을 향하지 않도록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럼 근일점에서는 지금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지? 근데 원일점에서는 그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을 향하고 있잖아.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림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태양이 이쪽에 표현되는 그림도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냐? 아니야. 둘 다 맞아. 근데 맞으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럼 이번에는 지구를 이렇게 그릴 때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은 둘 다 시계 반대 방향은 맞거든? 대신 근일점에서는 항상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지 않도록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사실 위에 있는 그림이나 밑에 있는 그림이나 같은 시기에 대한 그림이야. 자전축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반대가 아니야. 같은 방향인 거야. 되니?
자, 그럼 난 책에 있는 그림대로 그냥 일단 가볼게. 이게 왜 이쪽 방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관찰해보니까 그래. 예, 현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이런 거거든. 이거는 그냥 기본 값이니까.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 얘기는 북반구가 겨울이다 이런 뜻이야.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야 여름인 거야. 바라보고 있는 쪽,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북반구는 약간 축복받은 거야. 운이 좋아. 왜냐? 추운데 그래도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덜 추워.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태양에서부터 좀 멀어서 덜 더워. 북반구 좋지? 남반구 한번 볼게. 자, 남반구 보면은 남반구는 여름인데 근일점이야. 어떻게 써? 엄청 뜨겁겠지. 그지? 원일점 볼게. 원일점에서 남반구 겨울이야 현재. 어떻게 써? 되게 춥겠지. 그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자, 북반구는 여름인데 덜 더워. 겨울인데 덜 추워. 자, 여름과 겨울의 온도의 차이가 커 작아? 작지. 여름인데 덜 덥고 겨울인데 덜 추우니까 온도차가 작아. 근데 남반구는 연교차가 북반구는 작은 거고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여름인데 엄청 덥고 더 덥고 겨울인데 더 춥고 그러면 여름 겨울에 온도차가 큰 거야. 연교차가 크다. 됐니? 그럼 이대로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아. 어떻게 되냐? 지구 자전축이 세차 운동을 통해서 얘가 180도 반대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때 몇 년 걸리냐면 13,000년 걸려. 우리 13,000년 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겪질 못하겠지만 13,000년 전에 살았던 북반구 사람이라든지 13,000년 후에 사는 북반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봐봐. 지금 남반구와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거야. 여름일 때 이 자전축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반대로 지금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북반구인데도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겠지. 여름이야, 근일점이야, 북반구, 여름 엄청 더워. 겨울 봐, 겨울, 북반구 겨울, 원일점이야. 원일점. 되니? 그럼 엄청 춥겠지? 그럼 13,000년 후에는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 증가할 거고. 남반구는 반대로 어떻겠니?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겨울로 바뀌었잖아. 이제 좀 따뜻한 겨울이 된 거야.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는데 여름으로 바뀌었잖아. 좀 시원한 여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반구는 이전에 비해서 연교차가 작아진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13,000년만 지나면 그냥 연교차는 무조건 반대가 되게 되어 있어. 북반구, 남반구가. 기후 변화야. 또 같은 지점에서 옛날에는 근일점에 오면 북반구는 겨울이었거든. 근데 뭘로 바뀌어? 여름으로 아예 계절 자체가 바뀌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구 자전축이 도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막겠어. 그게 자연적 요인, 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게 세차운동이고 세차운동은 여기 밑줄 쳐놔. 26,000년을 주기로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거든? 그럼 뭔가의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3,000년이 걸리겠지. 13,000년. 얘가 완전히 반대가 되려 13,000년. 근데 꼭 13,000년이어야 변화가 나타나냐? 뭐 그건 아니야. 180도 돌렸을 때가 13,000이고 90도 돌리면 6,500년이 지나도 변화는 나타날 수 있어. 왜냐면 계절이 바뀌니까. 이 지점에서가 지금 현재 북반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잖아. 자, 이 형태잖아. 이 형태에서 90도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 그러면 근일점에서가 북반구가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야. 봄, 가을 중 하나지. 되니? 아, 요거를 영상으로 듣는 현석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다시 설명해줘야 되겠네, 이거. 요 위치, 요 위치, 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6,500년이 지나게 된다면, 그럼 얘가
90도 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거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이 세차 운동의 방향이거든. 그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 그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번엔 이쪽이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 여름이 되고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 여기는 봄이 되는 거야. 계절의 변화가 생겨. 이런 식으로 6,500년, 13,000년 이런 시간 간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내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13,000년에 대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너네도 13,000년이 지났을 때 혹은 1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더텅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는 6,500년에 대한 문제들이 좀 꽤 나올 거거든. 그건 그때 가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일단 13,000년. 13,000년 지나면 북반구 연교차 증가, 남반구 감소한다. 끝.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야. 경사각. 자, 우리는 지금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로 알고 있어.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변할 수 있어.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3.5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41,000년을 주기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41,000년을 주기로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23.5잖아? 자, 23.5가 예를 들어 24.5가 됐어. 다시 21.5가 됐어. 다시 23.5가 될 때까지가 41,000년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거 될 때까지가 41,000년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럼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위에 것처럼 뭐 26,000년, 13,000년 했듯이 41,000년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경사각이 커졌을 때, 경사각이 작아졌을 때로 그냥 구분해서 표현을 할 거야. 경사각이 커졌다라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24.5도가 됐을 때 이런 뜻일 거고 경사각이 작아졌을 때는 21.5도가 됐을 때 이제 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요거는 좀 필기를 해야겠다. 좀 안 나와 있네. 좀 필기를 해볼게. 아까 우리가 그 지구를 갖다가 타원 궤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지금 태양이 있는 형태였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 형태였고 근데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 됐지? 예. 요게 근일점이고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고 요게 원일점이고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고 뭐 이렇게 되는. 됐지? 요 상황인 거야. 자, 요 상황에서 각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 자,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그린 건 23.5도. 근데 각이 24.5도가 된다면 나 조금 오버해서 그린다잉. 느낌 와? 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아까 까만색일 때는 그래도 좀 겨울인데 북반구로 빛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렇게 각이 더 커지면 24.5도로 커지면 북반구로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는 양이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북반구가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자, 북반구가 겨울인 건 여전히 겨울이야. 왜냐면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겨울이야? 더 추워진 겨울이야. 더 추운 겨울이야. 까만색에 비해서. 돼? 남반구는? 자전축이 어떻게 돼? 더 태양을 향하잖아. 남반구로 빛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남반구는 어떤 여름이야?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거야. 자, 원일점에서도 한번 볼게. 자, 원일점에서 북반구 어떤 상태? 여름인 상태. 근데 태양을 향하는 북반구잖아. 그럼 얘는 더 더운, 그렇지,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구는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야.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 보자. 연교차.
내가 지금 자전축 경사를 크게 만들었더니 자,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됐어? 더 더워졌고 더 추워졌지? 그렇지. 연교차 증가. 남반구도 어떤지 봐줘. 남반구 어떻게 됐어? 더 더워졌고 더 추워졌잖아? 남반구도 연교차 증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안 해도 알겠다. 자전축 경사 감소하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 감소. 돼? 네, 감소.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얘기야, 두 번째. 됐니? 자, 세 번째 가볼게.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에 대한 얘기야. 이심률이 뭐냐면 찌그러진 정도, 납작한 정도 이런 거거든. 우리가 지금도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태양을 지구가 도는 이 공전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야. 타원궤도야. 타원궤도. 이 타원궤도는 지금 이심률이 어떠냐라고 표현한다면 이심률이 큰 상태고 원궤도는 이심률이 작은 상태고. 맞지 그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타원궤도가 계속해서 타원궤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타원궤도가 됐다가 이 원궤도도 됐다가 다시 원궤도가 또 타원궤도도 됐다가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야. 근데 타원궤도는 이심률이 어떤 거라고? 큰 거고 원궤도는 이심률이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작은 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보라색으로 이심률이 지금 이거 타원궤도니까 작아진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작아진 형태를. 자, 그러면 조금 좀 수정이 좀 필요하고. 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심률이 작아진 형태를 한번 그림 그려볼게. 한 번에 성공해라. 자. 성공 안 한 것 같아. 원궤도잖아. 아하, 그러면 태양이 중점에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마지막. 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겠어. 됐지? 그러면 지구가 요렇게 까만색 기준으로 까만색이 원래 거였으니까 요렇게 또 지구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떨 때? 이심률이 작아지는 원궤도가 되었을 때. 돼? 자, 그러면 요때 북반구 계절 뭐야? 여름. 자전축 태양 향하고 있잖아. 여름이야. 근데 여름이 어때? 더 가까워졌지? 더 가까워지면 더 더운 여름이 되겠네. 됐니? 응. 그 다음에 남반구는 겨울이잖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지? 겨울인데 위치적으로 더 태양이 가까워졌어. 그러면 더라고 안 할게. 덜 추운 겨울이 되겠지. 자, 근일점 보자. 자, 근일점은 북반구 어때? 여전히 겨울이지? 근데 더 멀어졌네? 그럼 어떤 겨울이야? 그렇지. 더 추운 겨울이 돼야 되고. 남반구는 여름이었잖아. 그렇지. 덜 더운 여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자, 지금 요런 상황을 만들었어. 이런 상황을. 자, 이렇게 됐을 때 북반구는 연교차 어떻게 됐니? 연교차가 더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증가했네. 네? 항상 이렇게 기준값을 세워놓는 거야. 여름, 겨울 이렇게 기준값이 있다고 하면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그럼 어떻게 돼? 연교차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만치 또 연교차 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덜 더운, 덜 추운 하면 원래 기준값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고. 됐지? 자, 남반구는 그럼 연교차 어떻게 되니? 연교차가 그렇지. 감소하는 거야. 여름은 덜 더워졌고 겨울은 덜 추워졌으니까. 그래서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바뀔 때 북반구는 연교차 증가하고 남반구는 연교차 감소해. 그럼 반대가 된다면? 원궤도에서 타원궤도가 된다면? 지금 나온 결과랑 반대가 되겠지. 돼? 자, 내가 지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세차운동을 여기다 내가 필기를 하진 않았지만
세차운동까지 정리를 좀 같이 해본다면 세차운동까지 1번 세차운동까지 내가 그냥 글로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세차운동이 일어났어. 자, 1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전이든 후든 간에 지났어. 그러면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했었지, 그지?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남반구는 연교차 감소한다고 했었고 남반구는 왜냐면 지금이 너무 더우니까 13,000년 지금이 너무 덥고 너무 추우니까 13,000년 지나면 오히려 그거보단 줄어든다고 했었지. 그지? 자, 1번, 2번, 3번을 잘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한 거냐면은 북반구가 모두 다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야.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은 첫 번째 세차운동이 일어나면 돼. 13,000년에. 그래서 13,000년 후, 13,000년 전은 무조건 북반구 연교차 증가야.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가 어떨수록 북반구 연교차가 커져? 커질수록. 24.5도 될수록.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어떨수록? 작아질수록 북반구 연교차 증가라고. 알겠어? 이게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야. 다만 다 단독 경우일 경우야. 단독 경우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제일 골치 아파. 왜냐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뭐가 바뀌어? 계절이 바뀌거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능 문제는 이제 요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1, 2번이 같이 변하거나 1, 3번이 같이 변하거나 2, 3번이 같이 변하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거든. 그 중에 제일 쉬운 경우가 뭐냐면 2, 3번이 같이 변하는 경우야. 2, 3번이 같이 변했어?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서 이심률이 작아졌어. 그러면 걔는 그림 그려볼 것도 없이 북반구 연교차 증가야. 그지? 근데 세차 운동 요게 이제 끼잖아? 요게 끼면 무조건 그림 그려봐야 돼. 알겠지? 무조건 그림 그려서 그 자전축 경사 반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심률이 커지게끔 작아지게끔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북반구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은 세차 운동이 일어난 상태에서라면 이심률은 작아질수록이 아니라 커질수록이야. 바뀌어 상황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 2, 3번이 동시에 변해. 근데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서 이심률도 같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되나? 그럼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는 증가하는 원인인데 하나는 감소하는 원인을 지금 준 거잖아.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우리가 뭐가 더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나오고 두 개가 다 동시에 같이 증가를 시키거나 같이 감소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만약에 본인이 했는데 뭐 하나는 증가로 나오고 뭐 하나는 감소로 나왔어. 그럼 문제를 다시 찬찬히 다시 풀어봐라. 틀리게 풀어본 거니까 반대되는 경우는 나올 확률이 없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지구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의 세 가지에 대한 얘기야. 됐지? 네,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네 번째가 아까 얘기한 태양 활동 변화. 네,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지금 내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요거는 책에 더 고퀄리티로 나와 있지 않니?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 우리 빈칸이나 좀 채워보자. 빈칸. 자, 일단 13,000년 후에는 자전축 경사 방향 반대된대. 그렇지.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반대가 됐었지, 그지? 자,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된다면 13,000년 지나서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다음, 경사가 커졌어. 연교차 커진다. 경사가 작아졌어. 북반구, 남반구 할 것 없이 둘 다 작아진다. 자,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이거는 주기도 아까 얘기 안 했네. 주기는 10만 년을 주기로야. 10만 년을 주기. 그러니까 가장 주기가 길어.
길어. 자, 그랬을 때 타원에서 원으로, 원에서 타원으로 뭐 바뀔 수 있겠지. 여기 20율이 커질 때라고 하는 거는 원에서 타원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20율이 작아질 때는 타원에서 원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요 경우를 봤었지, 그지? 20율이 작아지는 경우. 그때 북반구가 연교차가 커졌었고, 남반구는 작아졌지. 그럼 반대가 된다면 20율이 커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질 거고. 됐니?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외우는 거는 너네가 자, 암기를 할 때는 13,000년 전후가 북반구 연교차 증가, 경사 커질 때 북반구 연교차 증가, 20율 작아질 때 북반구 연교차 증가 이렇게.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 증가 감소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자전축 경사각만 동일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북반구 증가했을 때 남반구 같이 증가하는 건 자전축 경사 크기. 나머지는 세차운동이나 아니면 20율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가 증가했다면 남반구는 감소. 됐지?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태양활동 변화. 자, 태양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겠지. 그럼 태양활동 활발한 거 어떻게 알아? 흑점수가 많아져. 반대면 흑점수가 작아지는 시기에는 태양활동이 둔해지는 거고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기온이 좀 떨어지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이번엔 자연적 요인의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지구 내적 요인. 자, 지구 내적 요인이 지금 요 문제집에서는 3개만 나왔거든? 근데 요거 O2 문제집에 보면 4가지 나오거든? O2 문제집에. 그래서 3가지 하든 4가지 하든 상관없는데 더 많은 가지수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하나 더 내가 이따가 추가시켜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이번엔 지구 외적, 천문학적 요인이 아니라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가 지표면의 상태 변화야. 지표면 상태 변화라는 건 빛을 갖다가, 태양 빛을 갖다가 반사를 잘 시키냐 아니면 흡수를 잘 시키냐, 이거 이제 차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빙하와 숲을 들 거야. 자, 빙하는 기본적으로 얼음이잖아? 하얗잖아? 반사를 엄청 잘해. 반사율이 큰 애야. 근데 숲은 어떤 애야? 숲은 광합성을 하는 애잖아? 그러면은 흡수율이 되게 큰 애야.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해. 요새 그러고 있잖아. 그지?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빙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반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네. 자, 반사가 안 된다라는 말은 반사를 못 시키고 흡수를 많이 시킨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지구가 흡수를 많이 하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되겠지. 이해가? 반사가 안 된다라는 말은 흡수가 잘 된다라는 뜻이야. 반사를 못 시킨다는 얘기니까. 자, 이번엔 숲. 자, 숲은 흡수를 잘 하는 애야. 왜냐면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숲이 요즘에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막 경작하고 막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숲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잘 못한다는 얘기고 흡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흡수를 못하고 반사가 잘 된다는 뜻이겠네. 그럼 빛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되면 기온은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빙하 면적 감소하면 기온 상승, 숲이 감소하면 기온 하강. 상승 하강 딱 좋은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냐면 기온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안정한 거야. 일정해야지. 연평균 기온이 일정해야 되고 막 변화가 없어야 되고 하는 건데 이러면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막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고 이런 거 어디겠어? 다 극지역이겠지. 극지역. 극지방은 기온이 상승해? 그럼 또 빙하를 더 또 감소시키겠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숲이 감소한다, 기온이 하강한다, 이런 건 또 다른 곳이 될 거야. 그치?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기의 투과율 변화입니다. 대기의 투과율 변화. 자, 여기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화산 분출이 일어났대. 자, 화산이 터졌어. 화산재, 시커먼 화산재 있겠지. 그지?
자, 그 화산재가 시커먼 애가 구름에 이제 끼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햇빛 쨍쨍한 날 말고 살짝 구름 낀 날 밖에 나가면 확실히 덜 덥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구름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느 정도 막아줘서 그런 거거든. 투과를 잘 안 시켜서 그런 거거든. 하물며 화산 분출에 의해서 시커먼 화산재로 만들어진 시커먼 구름이 위에서 가려. 어떻게 써? 아래쪽은 태양빛이 통과를 못해. 대기 투과율이 굉장히 작아져. 그러니까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확 줄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되니? 우리가 이거 같은 예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그런 거야. 그 공룡 있죠, 공룡? 공룡 죽은 거. 공룡이 중생대 때 멸종이 됐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너네 알다시피 중생대 때는 온난한 시기였어.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야. 근데 걔네들 추워서 죽었다는 말들이 있잖아. 빙하기 아닌데, 그지? 추워서 죽었다는 말들이 있거든. 왜 그렇겠어? 그때 보통 우리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대멸종의 원인이 뭐라 그러니? 운석 충돌이라고 그러거든. 운석 충돌. 운석 충돌이 막 심하게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표가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재가 대기의 투과율을 감소시켜. 시커먼 구름 생겨. 그럼 공룡들 어때? 추워. 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잘 외워지겠지? 세 번째. 수력분포의 변화. 자, 수력분포의 변화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판게아 생각하면 돼. 판게아. 자, 판게아는 초대륙이거든. 초대륙. 대륙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대륙성 기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야. 네? 그냥 고생대 말에 이랬겠지. 대륙성 기후가 엄청 강해. 대륙성 기후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잖아? 햇빛이 비쳤을 때는 엄청 더워졌다가 비추지 않았을 때 엄청 추워지고 일교차도 크고, 그지? 네. 연교차도 커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이 초대륙 대륙성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 중생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대륙들이 어떻게 돼? 분리가 되지. 그러면서 대륙성 기후가 좀 약해지겠지, 그지? 해양성 기후로 좀 바뀌게 될 거고, 또 대륙들이 분리가 되면 그 사이사이로 이제 물들이 흐르게 되면서 다양한 해류들이 생기게 되면서 난류 한류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후들이 만들어진다. 기후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O2에 나오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자, 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뭘 얘기하냐면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엘니뇨, 라니냐 기억나? 기억나? 무슨 바람이, 무슨 풍이? 무역풍, 그지? 무역풍이 약해지고 무역풍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약해지고 강해지고에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을 갖다가 바꾼 게 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 거잖아. 이런 엘니뇨와 라니냐 때문에 우리가 적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뭐를 만들었어? 기후변화를 만들었잖아. 그지? 기후변화가 좀 더 크게 와닿는 거는 물론 적도 쪽에 가까이 있는 동태평양이나 서태평양에서는 기후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걔들뿐만 아니라 위쪽에 중위도 고위도 쪽에도 기후변화가 나타났지. 그게 이런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잘못된 예인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든 거야. 됐니?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면 인위적 요인입니다. 인위적 요인. 네. 이런 건 뭐 내신에서 서술형? 그리고 인위적 요인은 너무 다양하기도 해서 선생님들마다 또 이렇게 그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학습지 확인해야 돼. 인위적 요인하고 여기 그 위에 요거 지구 내적 요인 요거 내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은 학교 학습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신에서는. 자, 그럼 인위적 요인은 뭐냐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뭐가 배출됐다 이거지? 온실기체. 온실기체의 과도한 배출 때문에 그래. 과도한 배출. 또 대기로 에어로졸 같은 것들이 배출될 수 있는데 에어로졸이 뭐냐면 입자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입자들이야.
그런 애들이 빛을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산란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지겠지. 과도한 토지 이용, 과도한 토지 이용, 과도한 토지 경작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사율 달라질 수 있고 기후 변할 수 있다. 그치? 이런 과도한 토지를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 요인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요게 기후변화의 원인이었어.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지구의 열수지 온실효과 이거거든? 자, 여기 보면은 뒤에 사실 C,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뒤쪽, 요거는 맨날 보던 거. 쉬운 거. 그지? 막 그래프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C 부분부터는 좀 쉽고, 이 앞에가 이제 조금 좀 봐줘야 돼.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 그래도 기후 변화에 비해서는 이거 하도 어렵지 않아. 자, 설명해 볼게.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구의 열수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게 뭐냐면은 지구의 열에너지 있지, 열에너지. 열에너지 같은 것들 우리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수치화 시켜보는 거야. 그 지구의 열수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지구의 열수지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이 좀 나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복사라고 하는 열 전달 방식으로 지구로 주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때 어떤 파장 영역대로 우리 지구로 들어오게 되냐? 가시광선의 영역대로 들어와. 근데 그 가시광선의 영역대로 들어온 에너지를 지표가 흡수하겠지? 흡수했다가 얘가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방출해야 돼. 그거 방출 안 하면 지구는 거의 액체 상태 돼. 절절 끓어.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받은 만큼 무조건 다시 방출을 시켜줘야 지구는 지금 현재의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지구가 한번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이런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거고, 근데 이때는 에너지의 그 파장 영역대가 조금 달라져. 파장이 좀 긴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을 좀 할 거야. 근데 이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좀 크다는 거거든. 요런 애들은 대기의 흡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잘 봐. 100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잖아.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30이 벌써 반사돼서 나가버리거든. 보통. 그럼 70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 70 중에 대기에 흡수되는 형태는 20밖에 안 돼. 왜냐? 이 70이 가시광선의 형태거든. 그러니까 대기를 흡수가 잘 안 돼. 대부분이 그냥 지표로 그냥 50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적외선, 파장이 긴 적외선은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좀 작거든. 그 에너지가 작은 이러한 형태는 어디에 흡수가 잘 되냐면 대기에 흡수가 되게 잘 된대. 자, 그것도 내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 보면은 지금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금 물의 증발, 전도 대륙, 지표면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복사 에너지를 찾아야 되잖아.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전도대류 아니고 물증발 수문열 아니고. 그럼 114라고 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양 찾았어? 102만큼이 대기에 흡수돼. 엄청 많이 흡수되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0분의 20이랑 114분의 102야. 훨씬 많이 흡수되지? 이유는 파장 영역대가 달라서 그래. 가시광선은 원래 대기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고 적외선은 잘 되는 형태야. 이런 차이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숫자를 보면서 과연 들어온 만큼 내보낸 게 맞는가의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일단 우주 기준으로도 복사 평형인지 대기에서 복사 평형인지 지표에서 복사 평형인지 각각을 내가 계산해 볼 거거든. 자, 우주에선 일단 지구로 들어온 게 100이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일단 나간 게 30이다. 30 나갔어. 그럼 얼마만 내보내면 돼? 70 내보내면 돼. 70 나가잖아.
그지? 그 70은 여기에 58하고 여기서 요렇게 바로 가는 지표에서 가는 12 더해서 70 만들었지 그지? 70 만들어졌어. 복사평형 맞아. 자, 지표 먼저 해볼게. 지표. 자, 지표도 항상 들어온 거랑 나간 거랑 똑같으면 돼.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모양이 50짜리랑 요거랑 또 들어오는 거 94. 나가는 거는 23, 7, 114. 23, 7, 1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44일 거고 요거는 요게 30이니까 얘도 144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번엔 대기를 볼게. 대기가 좀 복잡해서 내가 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내가 이렇게 한번 묶어본다면 대기는 위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아래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위로 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나갈 수도 있어. 쌍방이 다 돼.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 잘 봐. 자, 일단 대기로 들어온 거 인부터 찾자. 대기로 들어오는 거 20 들어왔네. 23 들어오고 7 들어오고 102 들어왔지. 네? 114 중에 11이 나가고 102 들어왔지. 그럼 들어온 거는 20, 23, 7, 102. 그 다음 나간 거 볼게. 나간 거는 위로도 나간 게 있고 아래로도 나간 게 있네. 위로 나간 거 58. 아래로 나간 거 94. 같은지 보자. 요거 합치면 20, 30, 50, 152. 합치면 152. 똑같지?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영역에서 모두 다 받은 만큼 내보내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 어떻게 나올까? 숫자를 가로를 치겠지. 그지?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숫자를 가로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니네가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세워서 그 값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워서 뭐 하나 이게 가로쳐져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구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개정되기 전에는 이 숫자를 암기를 했었어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암기는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전체를 뭐 대부분 알려주고 한두 개를 물어볼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20으로 나와져 있잖아.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게 20이 아니라 25로 나와져 있어. 그럼 여기가 45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서 여기 숫자들이 좀 다 바뀌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네는 그거에 맞게 또 인, 아웃 갔다 식 세워가지고 숫자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빈칸 재어볼까? 자, 지표와 대기에서의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은 당연히 같아야지. 그 같은 거를 지금 여기서 다 우리는 구했고 이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걸 지구는 가지고 있잖아, 그지? 예.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한 것도 있고,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온실 효과는.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요거거든. 요거. 지구의 대기의 재복사. 원래는 다 빠져나갔어야 될 이 에너지가 대기가 잠깐 다시 머금으면서 다시 땅으로 보내줘서 돌고 돌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너네도 그 오리털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되게 따뜻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걔가 막 그 안쪽에 이제 털을 보면은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 그 공기층에 나의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데 그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돌고 돌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딱 요 온실 효과랑 원리가 똑같은 거야. 비닐하우스 효과 이런 거 있지. 비닐하우스. 겨울에 비닐하우스 만드는 이유도 걔가 내보내는 열을 갖다가 이 안에서 머금게 돌고 돌게끔 만드는 다 같은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해지면 문제인 거지. 네. 자, 온실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숫자에서 좀 변하는 값들이 있어.
온실 효과가 조금 과해졌다 했을 때 이 숫자에서 좀 변하는 거. 자,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 어떤 숫자가 변하냐면 일단 이 대기에서 머금고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증가하는 게 요 102짜리 요게 증가하는 거야. 근데 요게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요 12는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 요 12는 58이랑 합쳐서 70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 그럼 102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 114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지표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지표로 들어오는 애가 또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94가 증가해야 되겠지. 요 세 가지의 숫자가 변하면서 요 대기에 채여있는 열에너지가 양이 많아지는 거야. 되니? 그래서 온실 효과가 심해졌을 때 증가하는 세 가지 숫자가 얘야. 요거는 문자로 해가지고 기출이 된 적이 꽤 많아. 어떤 것들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온실 기체가 뭔지 볼까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시켜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온실 기체에 H2O, CO2, CH4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 그 중에서 수증기가 생각보다 온실 효과를 크게 일으켜. 이런 온실 기체들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고, 됐지? 그래서 좋은 거야, 온실 효과는. 문제는 그게 과해진다.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예요. 이상기후. 기후 변화의 원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실제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지구 온난화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거거든. 자,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너무 이제 심해져가지고 평균 기온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메테인이 증가해,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하더라. 되니? 사실은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기온이 증가하는 게 이산화탄소와 메테인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거의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 해석. 자, 요거도 한번 볼게. 자, 요거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측 기온이라고 하는 게, 자, 관측 기온이 지금 이게 관측 기온이야. 진한 색깔. 이게 관측 기온이거든.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측했을 때고 예측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태양 변화라든지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거 모두 다 고려했을 때가 지금 나타나는 이런 관측 기온과 거의 비슷한 이런 연한 색깔의 요 선인 거야. 즉 자연적 요인과, 이것도 자연적 요인이지, 지구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그다음 인위적 요인까지도 다 고려한 이런 효과들을 다 모두 다 고려한다면 현재의 관측 기온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온실기체의 증가만 고려를 한다면, 온실기체는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니까 관측 기온보다도 더 어떻게 써? 더 증가하는 꼴로 예측이 될 거고, 자연적 요인만 고려한다면, 그러면 자연적 요인은 어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감소하는 것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측 기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아, 지금 현재의 이런 관측 기온은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위적 요인도 모두 다 고려해야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돼?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게 뭐게? 이건 뭐게? 이게 나오지 않겠어? 문제 대신 기억은 뭐 온실 효과만 고려했을 때, 니은은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에 대해서 각각의 시기를 갖다가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게 기억이고 어떤 게 니은이냐, 이런 물어볼 수 있겠지. 온실 효과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 상승시키는 얘가 온실 효과다. 찾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지구는 나의 영향.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지 않겠니? 하지만 시간이 있네. 한번 해볼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한번 돌고 도는 거야. 해수의 수온이 상승할 거고. 자, 요거는 좀 잘 기억해도.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 어떻게 돼? 기체 용해도 감소야.
기체 용해도 감소. 이산화탄소가 잘 녹지를 않아. 그 얘기는 오히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온실효과 더 심해지겠지? 지구온난화 더 빡셔지겠지, 그지? 돌고 도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또 화석연료 많이 사용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또 증가할 거고, 삼림 파괴, 그럼 광합성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또 증가한다, 그 말인 거야. 덥제, 더우니까 빙하가 줄어들 거고, 빙하가 줄어드니까 반사 감소할 거고. 빙하가 줄어들었어. 해수면이 높아지겠네. 뭐 물론 마이너한 요인이긴 하지만 빙하 면적 감소로 인해서 빙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해수면 상승할 수 있어.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할 수 있고, 열팽창에 의해서. 그럼 침수 지역 있겠지, 그지? 지구 온난화 더워져, 증발량 많아져, 그럼 비만이 와, 그지? 돌고 도는 거. 여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그래서 자, 한반도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다. 강수, 요거 볼까? 강수 일수는 감소했는데 호우 일수는 증가했다. 이게 뭔 말일까? 비가 실제로 내리는 총 일수는 줄어들었어. 근데 비가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오는 호우 일수는 오히려 증가했대. 즉, 한 번에 올 때마다 퍼붓는다. 이런 뜻인 거야. 계절의 길이 변화, 겨울이 짧아지고, 난 겨울 좋은데. 겨울이 짧아지고, 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벚꽃 피는 거 봐봐. 나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라떼는 벚꽃은 5월 초에 피었는데. 그랬어. 4월 말 5월 초였어. 그래서 맨날 중간고사 때문에 대학교 때 벚꽃 축제를 가본 기억이 없어. 근데 지금은 3월 말이잖아. 그지? 3월 말. 몇 년 안 지났어, 얘들아.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빨라졌다. 자, 아열대 기후의 확대. 그치,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에 이번에 비가 굉장히 이렇게 스콜성으로 되게 많이 오는 거 느꼈지, 그치? 그게 이제 아열대 기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있지. 대응 방안. 네, 내신이죠. 완전 내신이지. 이제 학습지. 학습지. 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네, 과제는요, 뒤에 우리 그 덜 풀었던 거 다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17강 다 풀어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별로 좀 중간중간에 내가 설명을 못 해줬던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1대1로 설명을 좀 부족한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프린트를 좀 나갈게. 그럴 테니까 이제 요 책, 지금 기출픽 책, 요거 덜 되어 있는 파트 있으면 싹 다 해오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완료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프린트를 준비를 좀 해놓을게. 그치? 오케이.